사고해야지, 그죠? 어? 자, 오늘 111쪽에 지난주에 우리가 탄력성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가로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이걸 이제 제목을 이제 바꾸면요.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킨다.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뜻인데, 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겠죠. 근데 가격이 이제 20% 변할 때 만약에 수요량이 30%가 변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되는 거죠. 이 수요가 탄력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뜻이죠. 그죠? 수요량이 크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생길 때를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물음에 답을 하시오. 만약에 가격이 20% 하락할 때 수요량이 30% 증가했다. 그러면 탄력, 비탄력. 가격이 20% 하락할 때 수요량이 30% 증가했다. 이 가격하고 수요량은 반비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20%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죠? 탄력적이죠, 그죠? 수요량의 변화가 크니까. 근데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럼 탄력, 비탄력? 탄력, 비탄력. 역시 탄력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만 탄력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해도 탄력이지만 또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해도 탄력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0% 상승했어요.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30% 감소했잖아. 그럼 감소하면 감소분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탄력성이 음수가 나야 되겠죠. 마이너스 1.5가 나야 되지만 이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절대값은 부의보도 양수하고 똑같이 취급되니까 역시 탄력성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보다 크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탄력적이라는 말이 가격보다 수요량이 많이 증가할 때만 탄력이 아니고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잖아요? 그래도 탄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인 거지. 수요량이 많이 증가할 때만 탄력이 아니고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감소해도 탄력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의미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보다 더 많이 변하면 탄력이고 가격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해를 하고, 자, 수요를 이제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요인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이제 줄치놓고 표시를 해두고 설명 듣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대체재는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적은 게 아니고. 그리고 역시 1번 지문에 기간은 장길수록, 단기보다는 장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 상업용, 고업용보다는 주거용이, 상고업용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즉, 이 생활 필수품이 이제 필수재죠. 그 필수재보다는 사치품인 사치재가 수요가 더 탄력적입니다. 생활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 중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규제를 완화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여섯 번째,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더 비탄력이에요. 전체적인 부동산은 수요가 매우 비탄력이지만 이 큰 전체적인 부동산을 어떻게 할수록 세분하면 할수록 규모나 용도를 세분하면 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즉 재화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클수록, 다른 말로 바꾸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즉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게 번호는 7개라도 그죠?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2개씩이니까 합치면 한 10개 정도가 되죠. 자, 이 수요를 탄력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 개씩 알아보자요. 이 대체제는 적을수록이 아니고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데, 왜 대체제가 많으면 수요량의 변화가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느냐? 자, 이 대체제는 어떤 제아가, 두 제아가 만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아를 대체제라고 했죠. 그죠?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만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효용이 비슷하니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아. 이걸 대체제라고 했어요. 우리 참이슬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소주는 많죠? 그럼 참이슬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소주가, 대구로 사람들은 참소주 먹어야 되겠죠? 저 부산 가면 대선 소주 마십니다. 대선 소주, 뭐 시원 있죠, 시원. 시원 소주 마시고, 또 울산이나 경남 쪽으로 가면 좋은데이 마시죠. 좋은데이도 먹고요. 좋은데이도 있고, 또 화이트도 있습니다. 역시 화이트도 있고, 또 처음처럼도 있고, 뭐 소주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참이슬을 마시나 참소주를 마시나, 또는 참 대신에 좋은데이를 마시나, 좋은데이 대신에 뭐 화이트를 마시나 소주 마시는 만족도는 비슷하죠. 전부 이게 참이슬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체제가 많죠. 그런데 자, 소주가 전부 한 병에 1,000원씩이에요. 한 병에 1,000원씩인데 참이슬만 가격을 1,3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 참이슬 가격이 30% 상승한 거죠. 30% 상승하면 아무도 참이슬 사 먹지 않아요. 대신 살 수 있는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참소주라든가 좋은데 이 시원 소주 사 먹겠죠. 그럼 참이슬의 수요량은 훨씬 더 큰 포로 감소해가지고 60%, 90%, 100%씩 막 감소해버려요. 그럼 가격이 30% 상승하자 수요량이 60% 감소해서 그럼 탄력성이 얼마? 2가 나왔죠. 1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체제가 많은 상품은 해당 상품 가격을 조금만 인상해도 전부 대체제를 구매해버리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수요량은 아주 큰 포로 감소합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대체제는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보다는 1년 동안 소비하는 양이 훨씬 더 수요량이 크겠죠.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요량의 변화가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겠고,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고 또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데요. 자, 이 분필의 용도는 한 개밖에 없어요. 분필의 용도는 판서용 하나밖에 없죠. 용도가 이렇게 한 가지 용도밖에 없다면 한 가지 용도로만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 분필의 용도를 다양화시켜가지고 분필을 판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노트 필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필기용으로도 만들고 또 우리 컵라면 먹을 때 젓가락용으로도 이 분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다양화시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판서용으로, 필기용으로, 젓가락용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구매를 하겠지. 이렇게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고 또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량의 변화가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당연히 주거용이 수요가 더 탄력적인데 그건 왜냐?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대체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상가를 사러 갔다가 살 게 없다. 대신 살 게 없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대체제가 전혀 없지만 주거용은 대체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편이죠. 그죠? 아파트를 사서 적당한 게 없다. 그러면 빌라를 살 수도 있고 단독주택을 살 수도 있고 연립을 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체제가 전혀 없는 상공용보다는 그래도 대체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이고 다른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동산은 전부 수요가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용도 비탄력, 상업용도 비탄력, 공업용도 비탄력입니다. 다만 상공업용에 비해서 주거용이 조금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이지. 주거용만 탄력이고 다른 부동산은 비탄력이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주거용이 조금 더 탄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지. 주거용만 탄력이고 다른 부동산은 비탄력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전부 다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대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다 비탄력이에요. 다만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주거용이 조금 더 탄력지다 그런 뜻이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 필수보다는 사치품이 수요가 더 탄력적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주 적게 생기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면 비탄력이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고 가져봐요. 근데 휴지가 가격이 한 개에 1,000원 하다가 이게 1,5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그럼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50%나 상승했잖아요, 그죠? 자, 두루마리 휴지 가격이 50% 상승했다고 휴지를 전혀 사지 않는다. 아무도 사지 않고요. 전부 손으로 다 닦고 이렇게 하면 휴지의 수요량이 100%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이 5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00%나 감소해버리면 탄력성이 얼마? 2가 나오니까 굉장히 탄력이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휴지 가격이 50%나 상승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휴지를 샀었죠. 그럼 휴지 수요량은 아마 10%도 감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가격이 50% 변했을 때 수요량이 10%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면 탄력성은 0.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1보다 훨씬 적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필수품은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매우 적게 생기죠. 수요량이 가격보다 훨씬 적게 변하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이 되는데, 뭐 다이아몬드 같은 사치품 가격이 1캔에서 한 30%만 상승했다고 가져봐요. 전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30% 상승하면 수요량은 60%, 100%, 200%씩 감소할 수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활 필수보다는 사치품이 당연히 수요가 탄력적이고, 중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이 당연히 수요가 탄력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중고주택하고 신규주택을 똑같이 가격을 30% 인하했다. 그럼 중고하고 신규주택 중에 뭘 더 많이 구매하겠어? 신규주택을 훨씬 더 많이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주택의 수요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보다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또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이 사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청약 요건을 개선해가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폐지한다든가, 또는 뭐 투기 과일을 주고 묶어놨던 거 다 풀어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다 다 풀어준다. 개발자구역 풀어주면 부동산 사들이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규제는 완화할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이 당연히 수요가 탄력적인데,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수요의 종류에서 87페이지에 수요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개별 수요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 그랬고, 그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을 전부 합친 것이 시장 수요죠. 그러면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수요가 수요량의 변화가 크죠. 수요량이 훨씬 더 크게 변하니까 수요 곡선이 완만하고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매우 비탄력입니다. 부동산은 수요도 비탄력이고요. 공급도 아주 비탄력적이에요. 수요나 공급이 모두 비탄력인데, 이 전체적인 덩어리를 규모나 용도에 따라 세분하면 할수록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위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저희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죠? 10층 건물인데, 이 10층 건물 전체를 만약에 보증금 5억에 월세 3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셔봐요. 월세 3천만원. 지금 실제 우리 이 10층짜리 건물에 보증금이 지금 한 40억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전체 건물에 보증금 40억에 월세 3천만원이 넘어요. 이 10층 전체에. 근데 이 10층짜리 건물을 뭐 보증금 5억에 월 3천만원 이렇게 써붙이면 아무도 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수요량의 변화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층별로 세분하는 거죠. 1층부터 10층까지 층별로 세분하고요. 이 또 나눈 것을 또 나누고 해가지고 세분을 해가지고 이 칸당 있잖아요, 그죠? 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써붙여봐요. 그럼 금방 임대가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이렇게 세분하면 할수록 금방 임대가 다 되면서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덩어리로는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세분하면 할수록 이렇게 규모나 용도에 따라 세분할수록 수요량의 변화가 커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당연히 수요가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소득층은 구입 능력을 확보하고 있죠, 그죠? 구매력이 있습니다.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구입 능력이 없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가격을 종전보다 30% 인하해 주면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이 훨씬 더 많이 사들이겠죠. 고소득이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이 수요가 탄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고 아니고요. 자주 시험에 등장하니까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게 이게 대체제는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지고요. 반드시 기간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물론 공급도 마찬가지. 공급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이다. 우리 지난주에 공급으로 해서 잠깐 정리를 한 겁니다. 단기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지만 장기 공급 곡선이 아주 완만하게 탄력적으로 변했죠. 그죠?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용도는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리고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주구용의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건 약방 감소처럼 나오는 지문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공업용보다는 주구용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고 또 중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공급에 가면은 공급의 탄력성하고 수요의 탄력성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줘요는 공급도 대부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런데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이 주택밖에 없어요. 나중에 공급에 가면은 신규 주택이 공급은 오히려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이 공급이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반대가 되는 것은 주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물론 뭐 규제가 완화될수록 또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지만 이걸 어떻게 할수록 세분하면 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규모를 나눠야 됩니다. 규모나 용도를 세분하면 할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당연히 수요가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탄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그죠? 한두 번 더 들으면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다만 꼭 기억하고 갈게. 상공업용보다는 주거용의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또 중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중고주택은 기존 제품이잖아요. 그죠? 재고고 신규주택은 신상품이죠. 그럼 재고보다는 신제품일수록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게 용어를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 중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리한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이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뭐였어요? 가격의 변화율.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이었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가격이 변할 때 이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수요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고 이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항상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항상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양수밖에 없다.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격 탄력성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세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변해서 이 가격이라는 용어가 소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가격을 소득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바로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소득 탄력성인데요. 분모는 소득의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네 이제. 이 분모에 있는 소득이 변할 때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측정해 가지고 어떤 재화가 정상재에 해당하는가, 열등재에 해당하는가, 중간재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는 척도. 이게 바로 소득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재화의 종류를 6개를 구분했잖아요. 그죠? 이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재화가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정리한 게 머릿속에 좀 상기가 돼서 이번 주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이론은 항상 앞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뒷부분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 배운 게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겠네요. 자,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이 소득과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한다. 소득과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했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는 감소해가지고 소득하고 수요가 반대만으로 변하는 제화를 열등제라 그러죠. 그리고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는 불변인 제화, 이런 제화를 중간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해요. 그럼 증가하면 이 증가분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이 분모에 있는 소득이 증가할 때 분자에 있는 수요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증가하면 증가분이 플러스 값을 가지거든요. 코로 당연히 정상제는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제화가 열등제니까 이 수요량이 감소한다면 감소분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고로 탄력성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분자에 있는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수요량이 불변이죠. 그럼 분자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긴다면 탄력성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이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정상제다, 이런 뜻이고요. 소득 탄력성이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야 돼. 음수가 나와야 그 제화가 열등제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0이면은 이 제화는 중간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은 바로 분모에 있는 소득이 변화할 때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반으로 변하는지 반대반으로 변하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기는지, 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서 어떤 제화가 정상제이냐 열등제이냐 중간제이냐 이걸 알아보는 지표가 바로 소득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라는 뜻이고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적은 음수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열등제라는 뜻이고, 소득 탄력성이 0이면 중간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하는 거다. 소득. 이 분모, 가격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분모에 있는 소득이 변할 때 이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반으로 변하는지 반대반으로 변하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기는지, 이걸 가지고 어떤 제화가 정상제냐 열등제인가를 알아보는 지표. 이게 바로 소득 탄력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또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소득 탄력성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하고 Y제 두 제와의 관계를 보는 건데, X제, 이렇게 X제라는 한 제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상품 Y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X제 가격이 변화할 때 Y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측정해가지고 이 X제하고 Y제 두 상품과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느냐 독립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가 바로 교차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지난주에 대체제와 보완제, 독립제를 구분을 했어요. 대체제는 두 제화가 만족도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화를 대체제라고 그랬죠. X제 대신 Y제, Y제 대신 X제, 그죠? 참이슬 대신에 참소주, 참소주 대신에 참이슬, 하이트 맥주 대신에 카스 맥주, 카스 대신에 하이트, 이렇게 두 제화가 만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화를 대체제라고 했어요. 근데 대체제는 한 제화의 가격이 상승해버린다. X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X제를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똑같은 다른 제화를 더 많이 구매하죠. 그래서 다른 제화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자, 이 두 제화의 가격과 수요가,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한다. 가격과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한 두 제화를 대체제 그랬지. 그래서 가격과 수요가 동일반이니까 대체제,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동일반, 디귿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이제 보완제는 서로 보완이 이루어진다. 즉,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제화가 함께 사용할 때 만족도가 더 큰 거죠. 바늘하고 실, 샤프와 샤프심, 커피와 설탕, 커피와 버림, 그죠?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제화를 보완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한다. 커피 가격 상승하면 커피를 안 사겠죠. 커피를 사지 않고 커피 안 사면 함께서는 프림도 살 이유가 없죠. 그럼 다른 제화인 프림 수요도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재와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자를 사지 않으면서 함께 사용하는 다른 재도 덩달아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른 재와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이 두 재와의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방이다. 반대방. 그래서 보완재 비업으로 시작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 비업. 대체적으로 디귿이니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 이렇게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대체재와 보완재를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왜 독립재는 두 재화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X재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X재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다른 재화인 Y재 수요는 전혀 변화가 없어. Y재 수요가 불변이다. 그럼 이 X재와 Y재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재화다. 이런 뜻이었다. 그죠? 자, 이 대체재가 X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 가격이 상승하면 Y재 수요가 동시에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X재 가격 상승할 때 Y재 수량이 증가하면 이 증가분이 플러스 값을 가지겠죠. 코로 탄력성도 당연히 0보다 큰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재는. 그런데 이제 보완재는 X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Y재 수량이 감소합니다. 그지? Y재 수가 감소해가지고 감소분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탄력성도 0보다 적은 음수,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립재는 X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Y의 수량은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지? Y의 수량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수량의 변화가 안 생기면 탄력성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아니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 교차 탄력성이 양수면 이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이 말이고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서 마이너스가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X재, Y재 두 재와는 보완재 관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0이 된다. 0이면 두 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재화, 독립재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해가지고 이 두 상품과의 관계가 대체재 관계에 있느냐, 보완재 관계에 있느냐, 독립재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 이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이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지금 세 가지나 나왔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한 상품이야.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바로 그 해당 상품, X재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인 X재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한 상품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상품의 수요량이 많이 변하나 적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를 줄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소득하고 동일방으로 가는지 반대방으로 변하는지 이걸 측정해가지고 정상적이냐 1등계인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교차 탄력성은 두 상품과의 관계를 보니까 두 상품, 그러니까 X재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인 Y재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X재 가격하고 Y재 수요가 동일방향인지 X재 가격하고 Y재 수요가 반대방으로 가는지 이걸 가지고 이 두 상품과의 관계가 대체재 관계에 있느냐, 보완재 관계에 있느냐, 독립재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 이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야 될게요. 물론 지금 정리한 걸 한 번에 다 이해하고 해가지고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나, 그지? 잘 안 돼요. 나중에 3, 4월에도 또 한번 듣고 5, 6월에도 듣고 하면서 또 첨가해야 될 게 있겠죠. 이게 뭐 탄력성은 전부 공식이니까, 그죠? 결국은 나중에 계산 문제도 우리가 풀어가지고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를 알아보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그죠? 3월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까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기억해 두면 좋은 거, 나중에 계산 문제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분모 문자가 바뀌는 순간에 탄력성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지금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가 나왔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위치하고 있고요. 소득 탄력성도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교차 탄력성도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력성, 수요의 모든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수요의 탄력성은 전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가야 나중에 계산 문제가 절대 안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산 문제 별거 없어요. 탄력성 공식만 딱 기억하고만 그대로 그냥 전문만 시키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식을 좀 유심히 받으시고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이냐 열등제인가를 알아보는 지표고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가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이었고요. 이제 수요의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겠죠, 당연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였죠.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수요가 공급으로 다르면 맞겠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수요가 공급으로 다르면 맞겠으니까 여기서도 수요라는 요만 공급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의 변화를 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뭐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고요. 분자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수요량 대신에 공급량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수요라는 단어만 공급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은 역시 가격의 변화를 줄 때 공급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냐 적게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공급량의 변화 정도가 얼마나 크게 생기느냐 이걸 측정하는 건데 역시 공급의 탄력성도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역시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공급의 탄력성도 양수만 있지 음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수요의 탄력성과 똑같아요. 공급의 탄력성은. 자,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될 때를 뭐라 그랬죠? 완전 탄력이라고 그랬죠. 역시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때를 완전 탄력. 공급의 탄력성이 0이 될 때를 완전 비탄력. 공급의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은 탄력. 1보다 적으면 비탄력. 역시 수요의 탄력성하고 똑같아요. 공급의 탄력성도 0에서 무한대까지 5개의 값을 가지지만 이게 절대값으로만 구하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요. 항상 이렇게 0보다 큰 양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일 때는 곡선의 모양이 어떻다? 수평선이 되는 거죠. 수평선일 때가 완전 탄력적일 때다. 그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도 수요곡선이 수평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도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항상 완전 탄력적이면 곡선이 어떻다? 수평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이든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이면 곡선이 수직선. 그리고 탄력성이 1일 때를 뭐라 그러죠? 단위 탄력. 단위 탄력일 때는 곡선이 직각 쌍곡선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45도에 위치합니다. 곡선이 이렇게 공곡곡선. 공곡곡선이니까 이제 우상향 형태로 그려야 되겠죠. 공곡곡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45도로 직각 쌍곡선 형태를 보일 때가 단위 탄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곡곡선이 이렇게 완만할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어요. 곡선이 완만하다. 이때가 탄력. 곡선이 완만할 때가 탄력이고 가파를 때가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수요곡선이나 공곡곡선의 형태는 똑같은데 수요곡선은 다만 우하향하는 곡선이니까 우하향 형태로 곡선을 그리는 거고요. 공곡곡선은 우상향 곡선이니까 우상향 형태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수요곡선도 수평선일 때가 완전 탄력, 수직선일 때가 완전 비탄력, 정확하게 45도면 단위 탄력, 좀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공곡곡선도 역시 마찬가지. 공곡곡선이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45도다. 그러면 정확하게 45도면 단위 탄력. 좀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니까 뭐 수요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그대로 그냥 접목만 시키면 되겠고요. 좀 전에 저기서 우리 수요의 탄력성에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10가지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은 장길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상고명보다는 주구용의 수가 더 탄력적이고 뭐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상당히 많았죠. 통상적으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공급도 역시 똑같이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줘요. 자, 이제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그 가로 4번인가 모르겠다.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그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이야? 공급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이런 뜻이죠. 그죠? 공급의 탄력성 결정한다는 말이 공급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냐? 자, 아까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많이 있었어요.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공급도 똑같이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요가 탄력이라고 했지? 그럼 공급도 역시 기간은 장기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도요, 한 달 동안 판매하는 양보다는 1년 동안 판매하는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공급량의 변화가 큰 겁니다. 기간이 잠기면. 그래서 공급도 탄력적이 되고요. 또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역시 공급량의 변화가 커서 공급도 탄력적이 되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수요가 탄력이다 그랬는데, 역시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도 탄력적입니다. 공급자들도 규제를 완화시켜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증가시키려면 활발하게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크게 생기죠. 이렇게 수요, 그리고 또 뭐 개별 공급 곡선보다는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고 탄력적이고, 다 마찬가지죠.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공급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주는데요. 여기서 한 게 이제 기억하고 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간은 장길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랬는데, 이 측정 기간은 장기해야 됩니다. 한 달보다는 1년 동안이 공급량의 변화가 크니까, 기간은 장길수록 공급이 탄력적이 되는데, 자, 이게 그냥 측정 기간은 장길수록 탄력적이지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나온다. 생산 기간하고 나오면 이거는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래야 돼요. 생산 기간이 짧아야만 공급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산 기간은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생산 기간이 자, 1시간에 1개를 생산하는 물건이 있고요. 1시간에 1개를, 그다음에 1분에 1개를 생산하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1시간보다는 1분이 생산량이 짧은 거죠. 그렇죠? 1시간보다는 1분이 생산량이 훨씬 짧잖아. 그럼 1시간에 1개를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그죠? 1시간 내에 공급을 해도 몇 개? 1개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1분으로 짧아지면 1시간 동안 공급하는 양이 60개로 늘어나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기간이 짧아질수록 공급량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1시간 동안 공급하는 양을 계산해보면 생산기간이 1시간 걸리는 건 1시간 동안 1개밖에 공급을 못하지만 1분 걸리면 1시간 동안에 60개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기간이 짧아지니까 공급량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생산기간은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자,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을 비교해보면 신규주택은 최소한 생산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중고주택은 이미 생산기간을 거쳐가지고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물건이 중고주택이에요. 그죠? 그럼 생산기간이 필요가 없죠. 그럼 중고하고 신규주택 중 뭐가 생산기간이 짧은 거야? 당연히 중고주택이 생산기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기간은 중고주택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주택이 공급이 더 탄력이 됩니다. 중고주택이 공급은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신규주택보다는 중고주택이 당연히 공급이 탄력적이 되는데, 아까 저기 수요에서는 그죠? 중고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이 수요가 더 탄력적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중고하고 신규주택 중에서는 소비자들은 신규주택을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똑같이 가격이 변하면 신규주택의 수요량이 훨씬 크게 변하니까 수요는 신규주택이 더 탄력이지만 공급은 생산기간이 짧아야 탄력이 되는데, 신규주택은 최소한 생산기간이 몇 년을 거쳐야 공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은 중고주택이 신규주택보다 훨씬 더 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하고 공급은 대부분요,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요인은 공급도 똑같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반대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생산기간은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중고주택이 신규주택보다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그다지 크게 뭐 어렵거나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인허가가 쉬울수록, 인허가가 쉽다 이 말이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인허가가 어렵거나 또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고 용도가 획일적이고 제한적이라면 역시 공급량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다양할수록 기간은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공급이 훨씬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 공급의 탄력성은 그다지 뭐 자주 등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몇 가지 규제가 완화될수록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생산기간은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 정도 포인트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까지 해가지고 이제 경제이론을, 수요 공급 이론을 전부 다 한번 정리해 봤는데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그리고 또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의 차이점 알아야 되겠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지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죠. 가격하고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었지만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니까 우상향 곡선이죠. 그죠? 그런 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고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변화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재와 가격. 이 해당재와 가격이 변할 때 곡선상에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점.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는 변화 원인이 많죠.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하는 것은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이나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는 거다죠.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거나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고,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증가, 왼쪽으로를 감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의 증가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공급의 증가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요의 증가 요인하고 공급의 증가 요인을 비교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재화의 종류도 당연히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균형점의 이동에서는 자,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할 때, 공급 곡선은 변화갖고 수요 곡선만 이동을 해갖고 수요만 변할 때는 수요가 변하는 방향하고 가격하고 양은 전부 동일반으로 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했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했죠? 수요의 방향과 똑같았어요. 가격하고 양은 전부 동일반으로 갔죠? 근데 공급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할 때는 균형 양만 공급 방향과 동일하고 가격은 공급과 반대반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따라서 증가해. 그러나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또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따라서 감소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죠? 공급만 변할 때는 균형 양만 공급 방향과 동일하고 가격은 반대다. 그리고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자,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해가지고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가지고 이 수요 공급의 방향이 동일하다. 동일. 수요 공급이 동일반으로 변할 때는 뭘 적용? 양동. 양만 수요 공급과 동일반으로 가고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랬고요.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반대다. 반대면 가수를 좋아하는데 가격은 항상 뭘 따라? 수요를 따라간다.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고 양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그랬네. 이제 그리고 탄력성은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때를 탄력,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을 때를 비탄력. 그리고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를 줄 때 이 수요량이 소득하고 동일반으로 변하는지 반대반으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소득과 수요량이 동일반으로 변해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정상이라는 뜻이 되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반으로 변한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적은 음수 마이너스가 나오면 열등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서는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Y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측정하는 건데, 이 X제의 가격과 Y제의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해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이 두 제와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는 거고, X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제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이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반으로 변해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음수가. 그러면 두 제와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접목이 돼 있어야 또 3, 4 단계에 가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아니고 여기에 또 첨가되는 게 조금 더 있겠죠. 뭐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8, 90%는 다 정리했고, 이 탄력성에서는 아직까지 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아직 정리를 안 했거든요. 좀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3, 4를 할 게 남아 있지만 지금 1, 2월 단계에서 정리한 게 어느 정도 상기되어 있으면요, 3, 4를 가정도 어렵지 않게 다 접목시킬 수 있어요. 자, 수요공급 이거 127페이지 경기변동으로 가가지고 127페이지부터 정리된 경기변동은 별로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 중에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다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변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리를 안 해요. 하지 않고 3, 4월 단계에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5, 6월 단계 가서 한 번 더 정리하고 해서 두 번 앞으로 정리해 드릴 건데, 우리 입문과정에서 11, 12월 입문과정에서 잠깐 경기변동에 대해서 용어를 몇 개 설명해 드린 게 있거든요. 지금 책을 볼 필요는 없어요. 책을 볼 필요는 없고 11, 12일 과정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만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자, 경기는 일반 경기도 있고 부동산 경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부동산 경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 경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경기는 경기가 진행되는 양상이 아주 규칙적이다. 또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고 일정하게 경기가 진행된다 그랬어요. 그죠? 경기가 아주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이 그냥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반복되지도 못해요. 비반복적이다. 그리고 또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고 아주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게 부동산 경기는 지멋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하고 관계되는 용어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용어는 똑같아요. 자,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또는 정상이라 한다 그래서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호황이라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또는 정상. 이 지점이 이제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지점이죠. 이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때를 저점 또는 계곡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저점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고요. 주기. 그리고 이 정점에서 저점을 연결하는 폭,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용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경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을 때를 확장 국면, 하강 기류를 타고 있을 때 하강 기류를 형성할 때를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경기든 일반 경기든 순환 국면은 4개가 존재한다 그랬죠. 4개가 존재하는데 이 제일 먼저 진행되는 요 국면이 회복 국면. 그리고 두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상향 국면. 세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후퇴 국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후퇴 국면 다음 국면이 하향 국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규칙지지를 못하고 불규칙이고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기가 한번 순환되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정점이 저기까지 가다가 저점은 훨씬 더 아래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불규칙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일반 경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경기를 대표하는 파동이 뭐였어요? 우리가 뭘 일반 경기를 한다 그래서 8년에서 9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 순환이 있었죠? 그게 뭐였다? 주글라 파동이죠. 그죠? 오늘 다 죽어야 되겠다. 주글라 파동. 보통 8 내지 9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이 주글라 순환을 가장 대표적인 일반 경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부동산 경기는 한센이 주장한 건축순환 경기, 한센의 건축순환 경기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경기인데 한센의 건축순환 경기는 대략 주기가 몇 년? 17, 8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경기는 8, 9년을 주기로 하는 주글라 순환인데 부동산 경기는 17, 8년을 주기로 하는 한센의 건축순환이니까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주기가 그죠? 대략 2배 정도 길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뭐가?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이게 중요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또 진폭이 크다 그랬어요. 이 진폭이 크다 그랬는데 이 진폭이 왜 커요? 이 정점하고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했는데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는 정점이 어떻다? 더 높아. 그리고 저점은 더 깊다 이 말이야. 정점은 더 높은 데 있고 일반 경기보다 더 높고 저점이 깊다. 저점이 더 일반 경기보다 낮은 데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이 더 높고 저점은 깊으니까 정점하고 저점을 연결하는 폭이 이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또 부동산 경기는 경기가 진행되는 양상이 회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아주 느리게 서서히 진행되고 후퇴는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불과 2달 전에 했는데 그지? 아무 기억이 없군요. 회복은 아주 느리게 서서히 진행되고 후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경기를 그림으로 그러면 회복이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서서히 진행돼가지고 정점까지 도달해가요. 그리고 후퇴할 때는 매우 빠르게 휙 후퇴를 해버린다. 그래서 경기를 이 정점 위치로 딱 나누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경사진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우가 비대칭인 모습을 보이네. 그래서 부동산기는 우경사,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우가 비대칭 구조,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 지난번에 인문당에서 요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기억이 별로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면 저걸 한번 들은 기억은 있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저거 한번 들어본 것 같다 이래야지 저 새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래도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3월에 가가지고 이제 당연히 살을 붙이겠죠.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국면별 특징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순환 국면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순환별 경기가 있는 게 아니고 비순환별 경기가 있어 뭐 계절적 변동이라든가
장기적 변동이나 무작위적 변동, 이런 차이점을 좀 숙지를 하고, 또, 일반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또 시장의 한계가 더 있습니다. 안정시장, 그 안정시장의 특징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첨가해가지고 금이집 이론까지만 정리하면은 경기변동에서는 공부할 게 없어요, 실제요. 아주 담백하게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점수를 다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영역이니까, 이번에 제가 경기변동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속으로 욕하지 마, 개새끼 다 빼보고 가도 이런 소리 하지 말아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다 정리하고, 점수도 안 돼, 저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기변동에 대해서는 교재는 여러분이 안 보셔도 됩니다. 보시지 말고 3원에 정리한 후에 그때 중요 포인트를 읽어보시고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2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3편의 시장론, 시장부터 조금 지우고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